자, 5챕터 풀이 시작할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결과가 아주 통계적으로 봤을 땐 이상적으로 나와서. 자, 지금 요거 보면은 이쪽 그래프 하나가 약간 유독 높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요런 모양이죠. 만약에 요 사람들, 여기 좀 고득점인 사람들이 가운데 좀 몰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정규 분포. 분석 대상 데이터 중에서 아주 이상적인 형태. 통계로 사용할 데이터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데이터는 정규 분포를 따라야 돼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는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아주 사기템이 하나 있어. 그 중심극한 정리라는 걸 적용하면은 30건이 넘는 데이터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바꾸가. 그래서 수집할 데이터는 무조건 30건이 넘어야 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걸 적용하면은 30건 넘으면 대충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나 봐요. 뭐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자, 평균이 23.16이 나왔고요. 중앙값이 22래요. 이 중앙값이 뭘까?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아주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앙값이 뭘까? 이름 그대로예요.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맨 가운데 있는 값이야. 데이터가 홀수개면은 진짜 딱 가운데 있는 값이고, 데이터가 짝수개면은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2, 4분위수라고 부르는데, 혹시 드라마 중에 스토브리그 보셨어요? 그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중간에 그 주인공, 그 남궁민인가? 그 백승수 단장이 그 구단들, 그 단장들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지? 그 되게 옛날, 저도 지금 찾아놨어요, 옆에. 그 1980년대 후반 미국 그 대졸자의 평균 연봉이 약 5만 1,000달러였대. 근데 어느 대학교의 지리학과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였대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우리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봐도 거의 한 환율로 봤을 때 1억이 넘는 돈이래. 자, 그럼 요거만 놓고 보면은 지리학과가 가면은 돈 많이 버니까 다들 글로 가야겠구나라고 우르르 몰려가죠. 근데 그 학과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대. 마이클 조던 연봉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걔 혼자 하드캐리 한 거야, 평균을. 이걸 통계에서 그 평균의 함정이라고 불러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직종 평균 연봉이 얼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코로나 직후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 개발자 평균 연봉 1억이라고 막. 다들 코딩 배우겠다고 무르르 몰렸잖아요. 그게 그런 사례예요. 그게 IT 기업 종사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회사의 말단 직원부터 그 회사의 대표까지 다 포함한 거야. 말단 직원 연봉이랑 대표 연봉이랑 비교가 될까요? 근데 걔네들 싸그리 놓고서 평균을 내버리니까 하드캐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평균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평균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질 때 중앙값으로 그 값의 분포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대체로 중앙에 몰려 있다.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그 오른쪽에 몰려 있거나 왼쪽에 몰려 있다. 좌상향, 우상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상향이면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그 성취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좌상향이면은 학생들의 성취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가운데 분포하면은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교과목 평가 입장에서는 가운데 쏠리는 것도 좋은 건 아니야. 우상향 대합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해 놓고 이 데이터들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는 거를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하나 놓고서 지금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를 해야 되는 게 그래프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프는 어떻게든 나와요. 이 그래프를 놓고서 말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 그게 데이터 분석가야. 그래서 책 많이 읽으시라고 한 거고요. 그래프 잘 만들어 놓고 그거 문장 구성 제대로 못하면은 설득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책 많이 읽어야 돼요.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안 맞고 막 문장 앞뒤도 안 맞고 막 그런 문장 수두룩 하면은 별로 안 좋아. 왜 경영학과가 이과가 아니고 문과겠어? 텍스트 많이 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이썬 코드는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아요. 분석 결과와 이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데 해석은 파이썬이 못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책 읽기 힘들면 웹소설이라도 읽으라니까요. 요즘 영화 보고 꽂혀갖고 전지독 독자 시점 웹소설 다시 보고 있어요. 재밌더구만. 그게 될까 싶은데 진짜 돼요. 계속 보다 보면은 문장 구성이 바뀌어. 최소한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만 명확하게 내걸어도 되는데 쓰다 보면은 아마 GPT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거 본인도 느낄걸? 말 쓰다 보면은 중간에 자꾸 목적어를 본인이 먹어요. 목적어나 주어 없이 문장 만드는 경우 되게 많을 거야. 자, 잠깐 생각할 거리를 좀 드렸고요.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 검토하면서 딕셔너리 문제 검토하면서 이 문제는 좀 안 배운 건데 조금 이상한 건데 싶은 것들은 제가 문제를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일찍 제출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보는데 안 보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별로 효용성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웠어요. 딕셔너리를 생성하는 코드. 딕셔너리라는 거는 중괄호 열고 잠깐만요. 이거? 네, 나갔어요. 자, 다시. 자, 딕셔너리라는 거는 중괄호를 열고요. 그 다음에 키와 밸류, 콤마,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하는 건데 파이썬 딕셔너리의 특징은 이 키 이름을 문자열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항목은 딕셔너리가 아니고 리스트죠. 두 번째 항목은 이건 이도저도 아니에요. 세 번째 항목은 맞는 거고요. 네 번째 항목은 소괄호를 사용하고 있죠. 중괄호를 써야 되는데 동그란 거 소괄호, 꼬랑지 나와 있는 거 중괄호, 직각으로 생긴 거 대괄호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요거. 자, 딕션 이 문제 보면 바로 위에 거 답 나오네.
자, D가 A는 1이고 B는 2라는 코드가 있을 때 B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는 방법은 딕셔너리 값에 접근하는 거는 대괄호로 넣고 키 이름을 명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죠. 딕셔너리는 인덱스로 접근할 수 없어요. 요것도 이거는 딕셔너리가 아니라 함수 호출하는 거예요. 자, D가 A 콜론 1일 때 D에 새로운 키 B와 3을 추가하는 코드는 D에 지금 A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D에 B를 출력하거나 다른 연산에 사용하면은 이거 뭐예요? 하고 에러가 난다고 했어요. 근데 없는 거를 삽입하면은 그 즉시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얘입니다. 잠깐만 이제 교환을 좀 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1번이랑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형식이 관련된 교환에서 4페이지에 기본 형식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예제들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7페이지. 존재하지 않는 키의 값을 할당하면 그 즉시 확장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A와 B 두 개의 키가 저장돼 있을 때 거기서 특정 값 하나를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삭제할 때는 del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는데 그 함수 같은 경우는 del 함수는 괄호 안 적어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근데 배웠던 거랑 조금 내용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이거 del 한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아야 되는데 보기가 좀 잘못 나갔네.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가 있을 때 딕셔너리의 키만 분리하는 게 딕셔너리 객체점 키스라고 하는 메서드인데 이렇게 하면은 딕셔너리의 키라고 하는 객체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 함수로 다시 한번 감싸면 이름만 뽑아서 리스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네. 교환 2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객체점 values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값만 뽑아서 이렇게 딕 values라고 하는 형태로 반환을 하는데 얘도 리스트 함수로 감싸야겠죠. 얘는 24페이지.
어우, 잘 찍었어, 이거. 이 사람들. 이건 수업에서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딕셔너리 객체가 갖고, 근데 이거는 알아두면은 좀 날 것 같아서 문제 안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딕셔너리 객체의 아이템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키와 값을 묶은 튜플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 객체를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A 콜론1 얘를 묶어서 튜플로 만들어요. 이렇게. 이걸 갖는 객체를 반환을 하는 거죠. 얘도 리스트 함수로 감싸면 어떻게 되겠어? 리스트인데 원소가 튜플이야. 0번째 원소는 키고 1번째 원소는 값이 되는 거죠. B 콜론 2 이렇게. 이런 거를 지금 맞닥뜨리면 이게 기억에 안 남지 당연히.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따가 자, 밥 먹고 오세요 하고 저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직 모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은 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요. 문장 안에서 많이 쓰인 단어일수록 더 크게 표시하는 그러니까 자연어 시각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 어마어마하게 긴 문장을 딱 줬을 때 거기에서 단어들만 뽑아서 각각의 단어들이 몇 번씩 등장하는지를 카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비율에 따라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고요. 그걸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형용사, 조사 이런 거 다 빼고 명사만 추려요. 이걸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행하면 내가 굉장히 긴 뉴스 기사를 분석함수한테 던진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행사라는 단어는 15번 나왔다. 튜플. 콤마. 워드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12번 나왔다. 콤마. 뭐 데이터 시각화라는 단어는 10번 나왔다. 콤마.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단어와 등장 횟수를 튜플로 묶은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이게 형태소 분석 결과값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딕셔너리 형태로 변환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거를 반복문 돌면서 쓰거나 내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와 딕셔너리 간의 상호 변화는 어차피 이런 거 만들려면 써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이거 모르면 워드 클라우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럼 이거 저문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기억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돼요. 지금 이 코드 하나하나를 이거 언제 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려면 이거 10분 설명하고 넘어갈 거 1시간, 2시간 설명해야 돼. 이거 한 블록만. 그래가지고 이 코드들이 언제 쓰입니다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제시하지 못할 뿐이지 확실하게 약속할게요. 제가 PPT에 넣어드리는 모든 코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여요. 내가 안 쓰는 건 안 넣었어. 여기 PPT에 넣어드리는 코드 자체가 평상시에 제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니는 코드들이에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딱 봤을 때 어버버버 하는 거 많아요. 내가 실제로 필드에서 업무할 때 안 쓰는 코드는 수업에서 소개를 안 해요. 저 아저씨 강의만 하는데 업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저는
입시 강사가 아니라 그 실무 강사잖아요. 그래서 감 떨어지면 게임 끝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건 정도 외주 받아서 따로 이제 프리랜서로 개발합니다. 일정 기간 강의 쉬고서 외주 개발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요즘은 이런 거 쓰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감을 잡고서 이제 다음 한 해 또 한 해 동안 또 강의를 하는 거야. 제가 안 쓰는 거는 PPT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PPT에 넣어드리는 거는 아 이거 다 쓰는 거구나 라고 필사적으로 외워야 돼. PPT에 안 넣어드린 코드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발 경계하셔야 되는 게 되게 많은 내용을 다루잖아. 아 나는 이쪽은 적성이 안 맞고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요것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다 추린 거야.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자, 딕셔너리에 A라는 키만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키에 대해서 접근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러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집어넣으라 그러면 에러가 나요. 자, 요 내용은 교환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키는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가 갖고 있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인데 이 get이라는 메서드도 값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얘가 키가 빈 값을 가져와라거든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객체에 b라는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접근하면 이건 에러야. 없으니까. 근데 딕셔너리 객체에 b라는 값을 가져와라. 없으면 0을 반환해라. 라고 하면은 이건 에러가 안 나고 0을 줘요. 자, 요 내용은 21페이지에 있어요. 자, 파이썬에서 예외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본 구문은 try, except. if, else는 조건문이고요. 체크 에러라는 건 없고 try catch는 자바예요. 근데 여기는 다음 문제에 이전 문제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네. 자, try, except 구문에서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되는 블록은 요 뒤에 붙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final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34페이지 보시면 있고요. 34, 35 요 페이지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40페이지, 41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에러 종류는 이거는 읽었을 때 대충 어떤 에러겠구나 라는 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ABC라는 문자열을 정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러가 맞아. 이때 값의 유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밸류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3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37페이지에 숫자가 아닌 값을 입력한 경우 숫자만 입력하세요. 밸류 에러라고 코드 적혀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안 외워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꼭 외우세요. 신텍스 에러라는 거는 문법 에러야. 그러니까 파이썬의 작성 규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코드의 구성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뭔가 실행하기 좀 애매한 경우예요. 그래서 다른 에러들은 에러 이름을 디테일하게 내가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 근데 신텍스 에러라는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 내가 규칙도 못 지켰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신텍스 에러라는 용어는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신텍스 에러 관련해서 29페이지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해 두세요. 29페이지에 신텍스 에러가 뭔지에 대해서 명시해 놨어요. 자, 파일을 열 때 사용하는, 이건 다 맞췄네. 오픈. 그치? 다른 함수는 본 적이 없죠? 리드는 전에 보긴 했다. 자, 파일 작업 후 클로즈를 자동으로 호출해서 리소스를 안전하게 해제하는 구문은 위드문이죠. 반복문 아니에요. 반복문으로 오픈하면 난리 나요. 자, 파일을 쓰기 모드 W를 열었을 때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가? 덮었습니다. 기존 내용 모두 삭제하고 새로 씁니다. 읽기 전용으로 여는 거는 R이고요. 끝에 내용 추가하는 거는 A고요. 파일 엑시스트 에러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일 경로 잘못 준 경우예요. 자, 14, 15번 문제는 46페이지. 파일의 내용을 하나의 문자열로 읽어오는 메서드. 리드예요. 리드 올이라는 거 없고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리드 라인이란 메서드 없어요. 리드 라인 쓰예요. 파일의 모든 줄을 각각의 문자열 요소로 가지는 리스트를 반환하는 메서드. 자, 파일 안에 여러 줄이 있잖아요. 리드 라인 쓰예요. 이거는 한꺼번에 문자열로 가져오는 거. 이런 거 없고요. 이런 거 없어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골랐지? 아까 어디 갔어? 14번 문제는 53페이지 보세요. 위드문은 5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5번은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16번은 56페이지. 아니다. 미안, 쏘리. 16번은 52페이지. 17번이 56페이지. 자, 그 다음에 18번 내용은 46페이지 내용 다시 한번 나온 건데, 내용을 추가한대요. 얘는 읽기. 얘는 쓰기. 근데 새로 쓰기. A는 이어쓰기. X란 것은 없어요.
이거 왜 정답이 2개 체크돼 있지? 자, 쭉 들어옵니다. 문제 없죠? 프린트 1 출력하는데. 그러면 accept는 실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accept 건너뛰어. 그럼 1 나오는 거죠. 이건 정답이 2개 잘못 체크돼 있네? 자, 마지막 거, 정답이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1만 출력한다. 이렇게입니다. 자, 내용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어제처럼 모든 응답 다 지웠어요? 그러면 각자 틀린 내용들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재도전 해보시면 돼요. 진짜 극단적으로 정리하면 자, 우리 교환이죠? 랩 1부터 랩 5의 예외 처리까지. 그리고 모듈과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해서는 임포트, 프롬 이 구문 하고 여기까지. 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필사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사실 이후 수업에 대해서 진행이 좀 어려워요. 나머지 부분들은 만약에 지금처럼 시험 봤다라고 하면은 오픈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 구글 검색이나 GPT 쓰지 말고 교환해서 찾아서. 왜 GPT나 구글을 쓰지 말라고 한 거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교환해서 찾아서 아까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한 적 있어. 그리고 그거 어디에 정리돼 있어. 까지는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용을 몰라서 구글이나 GPT한테 물어봤던 거는 뭘 했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 커요. 뭘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은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거 했었나? 라고까지 가는 거는 수업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 차이가 엄청 커요. 사실 그래서 제가 GPT 검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난 분명히 수업 교환에 넣어줬던 거 말고는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왜 다들 교환을 안 보고 GPT 때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뭐 그런 거 갖다 제가 직접적으로 뭐라고는 안 하는데 웬만하면은 언제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다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GPT 의존하면 나중에 걔가 잘못된 내용 줬을 때 그거 필터링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진짜 큰 코 다칠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어떤 저거 가짜뉴스구나 하는 거 감이 오잖아요. 근데 GPT 쓰면은 이게 가짜뉴스라고 감도 안 와.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교환에 있는 내용 위주로 서칭을 하세요. 그래서 교환에 있는 것들 따로 노트 정리하신 다음에 거기서 본인이 서칭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접근인데 그것조차 안 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진짜 많이 힘들어요. 아니,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힘들 거다라고 지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야. 지금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3개월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바로 잡기 늦어요.
이미 3개월 동안 자기가 지나온 내용을 레코드를 쌓아서 히스토리를 쌓아온 사람하고 아무것도 쌓인 게 없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것들 말고 나머지 플러스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내용들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때그때 찾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물론 외우면 더 좋긴 하겠지.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외우는 거를 목표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외우면 뭔가 되게 찝찝하겠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거나 실무할 때는 그거 안 외워도 하자 상관없어. 찾아서 쓸 수 있으면 돼. 좀 공부하는데 좀 중요도랑 접근 방법을 좀 한 번쯤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이제 딱 한 달 됐고 2개월 차 들어가기 전에 중간 점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은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각자들 좀 계획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녹화는 여기까지. 네, 이번에 이제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또 답 체크해 보고요. 요거 어제랑 동일하게 요거 살펴본 후에 오전에 하나 체크한 거, 그 다음에 요거 5, 6단원 합해서 1시간 정도 각자 내용 점검하시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묶어서 살펴보고 남은 시간 또 개인 정비 시간 이렇게 드릴게요. 자, 점수는 각자 보내드렸고, 자, 클래스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라고 돼 있을 때, 이제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 객체 지향 쪽 5페이지 보시면은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예요.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한 함수의 한 종류라는 거는 이거는 클래스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고요. 그리고 변수의 한 종류라는 거는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클래스로부터 생성됐다라는 용어 자체가 실제 객체의 의미고요. 네,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은 뭐 크게 그렇게 너무 그렇게 깊게 이해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우리가 전문 개발자를 할 거라면 웹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앱 개발을 할 거라고 하면은 객체 지향을 되게 깊게 파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공 쪽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언어론이라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 하나만 한 과목 동안, 한 학기 동안 봐요. 우리는 PPT 하나로 퉁친 개념을 한 학기 내내 봐요. 근데 우리는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깊게 볼 것까지는 없고요. 사실 객체 지향을 소스 코드로 구현하는 것까지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클래스라는 코드 안에 변수들이 있고 함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을 멤버 변수, 다른 책에서는 이걸 클래스 변수라고 하기도 해요. 라고 하고 함수들을 메서드라고 한다. 이 메서드 중에 이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메서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getter,
세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객체라는 거를 만드는데 이 객체가 요 안에 있는 이 기능들을 전부 활성화시켜 놓은 거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헬로라고 있고 헬로라고 있으면 A, B 이렇게 받았을 때 얘는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그냥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A는 단순 리턴 값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뭐 1 혹은 true 이렇게 그냥 단타성 값인 경우가 많아. 근데 대문자로 시작하는 애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B는 객체라고요. 그러니까 이 B 안에는 다른 식구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아. 메서드와 변수들. 그걸 어떻게 가늠하냐면은 호출하는 게 소문자로 시작하느냐 대문자로 시작하느냐의 차이를 인지한다고요. 보통은. 내가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과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 어떤 거를 호출했는가에 따라서 리턴되는 얘가 어떤 기능을 내포하고 있을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름이 첫 글자가 대소문자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말한 요거만 그냥 개념을 잡고 있으면 클래스 만드는 방법, 뭐 메서드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데이터 분석하면서 클래스 직접 짤 일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실수 코드 에러 없게 따라가는 것보다 이 개념들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하는데 더 많이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실수 코드 에러 없이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제들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추는 게 데이터 분석할 땐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같은 것들 이 랩 6에서만큼은 진짜 필사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코드가 고생을 안 해요. 자,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는 클래스, 카는, 뉴, 오브젝트 이런 거 처음 봤죠? 자, 마이카는 카. 대문자로 시작하면 클래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객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카.create instance 이런 것도 처음 봤죠? def 카. 함수를 정의하는데 대문자로 시작하는 택도 없는 애죠.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참고로 얘는 자바예요. 파이썬이 아니고. 자, 그래서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5페이지에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8페이지에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라고 했죠. 그리고 이름이 앞뒤에 언더바가 2개씩 붙고 이니트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이 생성자라고 하는 메서드도 파라미터가 있다. 파라미터가 가능해요. 그러면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가지면
객체 만들 때 파라미터를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랬죠. 자, 생성자에 대해서 22페이지에 정의되어 있고요. 자, 클래스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항상 전달되는 것. 자, CLS 오브젝트 셀프 디스. 이 중에 그 눈에 익은 것만 골라도 답이에요. 셀프예요. CLS 아닙니다. 이건 솔직히 너무했다. 너무 찍었다, 이거는. CLS라는 단어 자체가 수업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자,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요런 형태의 제가 설명한 적이 없는 형태의 출력문인데 요거 조금 이따 따로 설명할게요. 아마 앞으로 이러는 것 좀 종종 나올 거예요. 자, 어쨌건 펄슨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생성자로 name이라는 값을 받아서 멤버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sayhello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hello 한 다음에 이 멤버 변수 값을 출력하게끔 했어요. 자, 그럼 펄슨 객체를 만들면서 톰을 줘요. 그럼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게 텀이죠. 그리고 p.sayhello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출력했으니까 hello 쉼표 톰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네요. 자, 클래스 상속.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아서 사용한다. 맞죠? 근데 클래스 얘하고 들어가고 클래스 이름 괄호 안에 부모 클래스 이름 표현 방법도 이거 맞고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가질 수 없다. 아니죠. 모든 기능을 가질 수 있다죠.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당연히 맞고. 요거는 이제 3번.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거. 메서드 상속은 재정의를 안 했을 때를 메서드가 상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은닉은 다른 얘기고 파이썬에는 오버로딩이랑 오버라이딩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자바 수업이었으면은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구별을 해요. 파이썬엔 오버로딩이 없어요. 오버라이딩만 있어요. 부모의 메서드를 자식이 똑같이 재정의하는 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보는 용어였으니까 이거 되게 헷갈렸다라는 거는 나도 이해하는데 원칙대로 하면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구별해야 돼요. 오버로딩은 하나의 클래스 안에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근데 파이썬은 이게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자바만 돼요. 그래서 오버로딩은 파이썬에는 없다. 오버라이딩.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 쓰이는 내장 함수.
슈퍼죠? 오브젝트랑 패런트라는 함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셀프도 얘는 생성자로 쓸 때만 나오는데 이것도 나온 적이 없고. 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스피크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출력하면은 점점점 물음표예요. 자, 도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부모의 모든 기능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지금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랑 똑같은 거를 정의하고 있죠. 이게 재정이야. 이게 오버라이드라고요. 그러면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호출을 하면은 부모 거는 가려진다라는 거죠. 이게 나와요, 그냥. 네, 요거. 자, 요거는 용어를 제가 클래스 변수라는 용어를 수업에서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다들 그 처음 보는 용어였으니까 그러니까 틀릴만 했을 것 같아요. 멤버 변수라고 표현하는 게 아이 그 공유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어요. 스테이틱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11번은 넘어가 될 것 같고요. 자,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속성 이름을 숨기는 방법. 네. 속성 이름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이는 거였죠. 이거를 프라이빗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파이썬에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쓰질 않아요. 이거 설명한 이건 자바예요. 자바를 해본 적이 있어서 이거 골랐다라고 하면 인정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찍은 거지 뭐. 자, 얘는 자 클래스 월렛이 있고요. 생성자의 money라는 변수를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는데 지금 멤버 변수 이름표 언더바 2개 붙어 있죠. 조금 전에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면은 프라이빗으로 설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은 언더바 2개 붙은 거의 이름이지 이런 예약어가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자, 이렇게 언더바 2개가 붙으면은 객체를 통해서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에러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에러, 속성이 잘못됐다라고 에러가 난다는 거죠. 자, 아까 프라이빗 관련된 거 31페이지에 보시면은 언더바 2개로 이제 처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언더바 2개가 붙은 거에 접근하면은 어트리뷰트 에러가 발생한다. 에러 케이스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었어요. 얘는 32페이지. 다형성도 따로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너무 나갔다, 문제. 15, 16번도 수업에서 얘기 안 했던 거라서 뺄게요. 내가 문제 너무 나갔네.
자, 캡슐화, 다른 말로 정보 은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객체 세부 내용을 외부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부모 클래스 코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사용하는 것은 상속에 대한 이야기고요. 객체 생성 시 초기 상태를 설정하는 건 생성자 얘기고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인터페이스라는 게 객체 지향에 따로 있긴 한데, 파이썬 인터페이스는 제가 애당초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는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정보 은닉에 대해서는 요거. 근데 뭐 19번까지는 뭐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긴 하네. 자, 뭐 요 정도까지 이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모든 응답 지울 테니까 내용 확인하시고 그 각자 재도전 좀 해보시면 되고요. 네, 봤더니 어저께 거 재응시 분들 요거밖에 안 돼서 아침에 실망 좀 했어요. 진심이야. 이거. 못하는 거는 질타받을 일이 아닌데 안 하는 거는 되게 많이 질타받을 일이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체크하는 단원이었는데, 여기부터는 오픈북으로 보셔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파이썬 언어가 구성되는 규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만, 그 규칙을 다 익힌 다음에 그냥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찾아서 사용하면 돼요. 근데 메스 라이브러리를 한 적이 없네? 이건 내가 자바스크립트랑 헷갈렸나 보다. 자, 여튼 얘 같은 경우는 소수점 올림하는 기능이에요. 그건 뭐 틀릴 법하네. 얘는 메스점 플러는 반대로 소수점 내림 기능이에요. 라운드는 전에 본 적은 있어요. 얘는 반올림 기능인데 2.5에서 반올림하면 3이고 3.5에서 반올림 왜 이렇게 나오지? 이건 내가 답 체크를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건 좀 신기하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직접 코딩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파이썬 자체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얘는 2고요. 얘는 4야. 왜? 이거 지금 저도 지금 납득이 안 되는데? 와, 여러분,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찾아봤는데, 반올림 중에 은행식 반올림이라는 게 있대요. 이름이 뱅컬스 라운드예요. 가까운 짝수 쪽으로 반올림하는 게 있대요. 파이썬의 반올림 방식이 이걸 따른대. 그러니까 1.5를 반올림하면 2고 2.5를 반올림하면 2고요. 3.5를 반올림하면 4고 4.5를 반올림하면 4야. 나도 이거 처음 알았어, 지금. 라운드 4.5, 라운드 5.5. 라운드 1.5. 자, 보세요. 2.5 반올림하면 2고요. 1.5 반올림하면 2예요. 3.5랑 4.5 반올림하면 둘 다 4고요. 5.5 반올림하면 6이야. 와, 이런 반올림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난 당연히 그냥 반올림이라고만 기억해서, 당연히 3이겠거니 했는데, 와, 이분 이거 어떻게 맞췄지? 뭐지 이거? 누구예요? 신기하다. 와, 최고인데? 자, 여기서 1, 2, 3번은 죄다 별로네요. 자, 1부터 10까지의 정수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코드. 이거 전에 그 실습 예제 중에 하나 나왔었는데요. 랜드 인트죠. 랜덤 좀 초이스는 제가 그 언급을 안 했던 기능인데요. 얘는 파라미터가 리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리스트 원소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요. 근데 랜덤 값 만드는 거는 나중에 그 넘파이 쓰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은 랜덤 값을 뽑을 때 정규 분포 안에서 랜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랜덤 패키지는 잘 안 쓰고 넘파이 쪽에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랜덤 값 뽑는 거는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지금 보니까 문제 낼 때 제가 자바스크립트랑 좀 헷갈렸었나 봐요. 얘 없어도 되고 얘도 없어도 되고 이 문제도 뺍시다. 요거는 썼었던 거고 여기부터
검토를 해도 이러네. 자, 현재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형식의 문자열로 변환하는 코드는 문자열하고 날짜 관련된 기능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str f타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str p타임이 있었어요. f타임은 날짜 객체를 형식으로 맞춰서 문자열로 변환하는 기능이었고요. str p타임은 문자열을 전달했을 때 거기서 값을 추출해서 날짜 객체로 바꿔주는 기능이었어요. 여기선 문자열로 변환하라 그랬으니까 str f타임이 되겠죠? 근데 datetime.now.str f타임 이게 우리에서 수업에서 했었던 거고 date.today 얘는 답이 왜 체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거 문자열을 날짜 객체로 바꾸는 함수는 str p타임이다. 자, 날짜를 계산할 때는 타임 델타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 타임 델타 객체는 파라미터가 데이스랑 세퀀스 두 개밖에 없어요. 왜 다 두 개씩 돼 있지? 자, 그래서 윅스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현재 날짜에다가 타임 델타 7일 이거 계산하는 거죠. 요것도 정정. 자, 요 기능도 그 수업에서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안 뺄 거예요. OS 모듈을 써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경로를 얻는 함수. 자, os.listdir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리스트로 반환해요. 답은 얘인데요. get current working 디렉토리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get cwd예요. 현재 작업 중인 폴더 위치. os.pass.abspass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항목의 절대 경로를 반환하는 거고 os.name이라는 메서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해볼까? 자, 우리가 주피터를 통해서 지금 파이썬 코딩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파이썬을 코딩하는 FM은 명령 프롬프트에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면은 MySQL 때처럼 이 모드가 파이썬 모드로 바뀌어요. 여기서 코딩하는 거야. import os.name 이런 기능 없대요. 데이터베이스 해봤을 때 알겠지만 이렇게 하면 오탄하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주피터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겠지? VS 코드가? 자, os.pass.join이라는 기능은요. 요거 세 개를 그냥 하나의 경로로 합쳐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윈도우에서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사이에 역슬래시를 넣어줘요. 맥에서 실행하고 있으면 사이사이에 슬래시를 넣어줘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로 완성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이것도 자주 쓰는 기능이에요. 수업에서 소개했던 것 같지는 않네요. 자, data.json이라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코드. os.pass.exist 요거랑 그 다음에 os.pass.is 파일도 맞기는 해요. 왜냐면은 is 파일이 파일이면은 true, 폴더이거나 존재하지 않은 false였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위에 게 정답이긴 하죠. 왜 다 두 개씩 체크돼 있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난 하나씩 체크했는데.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os.mkdir의 테스트가 파일 exist 에러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파일이 있는 에러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이름의 폴더가 이미 있으면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나 파일이 이미 존재할 때 이거고요. OS 모듈이 임포트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이름의 기능이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요. 뭐 뺄 거 빼고 나니까 몇 개 없네. 되게 없네. 이거는 뭐 이렇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 파이썬에서 SMTP 서버와 연동하기 위한 표준 라이브러리. 리퀘스트라는 거는 우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얘가 크롤링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예요.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다음 주쯤에 나올 거예요. OS는 메일 서버랑 연동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정답은 SMTP LIV죠. 이름만 봐도 딱이네. 자, 메일의 본문을 구성할 때 텍스트 형식의 본문을 만들 때 자, mail.mime 안에 있는 모듈 클래스 이름 mime 텍스트예요. mime 이미지 아니고 mime 멀티파트와 mime 어플리케이션은 첨부 파일과 관련 있었고요.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오픈북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여기 틀리신 분들은 그냥 찾아보기 좀 귀찮았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 사실. 첨부 파일이 있는 이메일을 보낼 때 여러 부분을 하나로 묶을 때 쓰는 컨테이너. 그러니까 첨부 파일을 묶는 거. 여기서 마인 텍스트는 본문 구성하는 거라 그랬죠? 마인 베이스라는 건 들어본 적 없죠? SMTP는 메일 시스템 연동할 때 쓰는 거랬죠? 남는 거 이거잖아요. 자, 이거는 틀릴만 했네. 얘는 본문, 얘는 경로 관련된 거. 두 개 제거하고, 자, 파일을 마임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래스라고 요거 두 개 중에 헷갈릴 만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문제 답이 마임 멀티파트였단 말이야. 그럼 과연 얘가 또 답일까? 이겠죠. 마임 멀티파트랑 마임 어플리케이션은 수업에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거 맞아요. 그래서 전문제랑 앞문제랑 요거는 그 두 개를 좀 분명히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거 두 개는 첨부 파일 관련된 거고 마임 텍스트는 본문과 관련된 거다. 요거는 이제 구별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문제를 마임 멀티파트 선택해서 틀린 분들은 인정. 그럴 수 있다.
위에 문제도 위에 거는 틀릴 여지가 없구나. 자, Gmail의 SMTP 서버 주소와 TLS 통신에 사용되는 포트 번호. smtp.gmail.com이었고요. 587이었어요.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실습예제 코드 한번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이 정보는 Gmail 매뉴얼에 공개가 돼 있는 정보예요. 잠깐만, 나 메일에 뭐 이상한 거 없는지 좀 보고. 메일 안 비어 있어. 오케이. 자, 여기서 Gmail 도움말로 들어가서 그래서 SMTP라고 검색을 하면 도움말에 보면은 공개가 돼 있어요. 발신 메일 서버 smtp.gmail.com 포트는 587이다 이런 식으로. 뭐 저런 정보 뭐 쓸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 말고 회사 들어가면은 그 이메일 같은 거 여러분들 개인 뭐 Gmail이나 네이버 메일 같은 게 아니라 보통 업무용으로 쓰는 메일은 회사 입사하면은 메일 주소를 따로 발급을 해줘요. 아이디 골뱅이 한 다음에 회사 홈페이지 주소 뒤에 붙어 있는 걸로 메일 주소를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나 Gmail처럼 그렇게 웹사이트 형식으로 돼 있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냥 메일 시스템만 있는 거지 웹 형태로 구현된 그 화면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메일을 관리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MS 오피스 깔면 같이 깔려요.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가동하면은 이런 거 세팅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럼 회사 딱 입사하면은 첫날 그 이메일로 쓸 아이디 하나 알려주세요라고 아마 그 인사과 같은 데서 연락이 올 거야. 그러면 아이디 이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네, 메일 주소 뭐고요, 뭐 발신 서버 뭐고, 보내는 서버 뭐고, 수신 서버 뭐고, 포트번호 뭐입니다. 라고만 그냥 이메일 카톡 같은 거 띄고 올 거예요. 그럼 알아서 켜갖고 이런 거 세팅해야 돼. 네이버나 Gmail 같은 것만 열심히 쓰면은 나중에 회사 가면은 저 메일 어떻게 보내요부터 시작하는 거야. 질문은 그거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럼 다들 그걸 뭐야 메일 보내는 것도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몰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발신 서버 주소 같은 거는 SMTP가 뭐고 그 다음에 탑3는 받는 서버예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낼 때는 SMTP라는 시스템하고 연동하고 받을 때는 팝3라는 시스템과 연동한다라는 거는 일반적 프로그래밍이 아니야. 사무직을 하려면은 필수 상식이에요. 컴활 같은 거에서도 나오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SMTP는 보내는 시스템. 반대로 팝3는 받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아웃룩이에요. 지금 웹이 아니라 그냥 메일 관리하는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메일을 관리하는 전문 프로그램.
그래서 일정도 같이 관리되고 뭐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맥 쓰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 맥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한 번 이상 써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윈도우에도 그런 게 내장되어 있는데 윈도우 쓰는 분들은 이거 잘 안 쓰더라고. 우리는 전부 네이버와 지메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꼭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이런 용어 정도는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SMTP는 메일 발송 시스템. 이거랑 반대되는 거는 탑3.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려면 알아두세요, 용어. 포트 번호까지는 몰라도 돼. 자, SMTP 서버에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SMTP 객체 메서드. 로그인이었어요. 이거는 그 실습 코드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돼요. 멀티파트 객체 메일 제목 받는 사람 설정한 코드로 올바른 것. 자, MSG의 서브젝트 제목 걸고, 딕셔너리 형태로 걸었었죠? 뭐 프로퍼티 형태나 메서드 형태는 아니었어요. 실습 예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파일 첨부 코드 보면은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테이치먼트라는 게 설정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첨부 파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코드다라고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할 첨부 파일로 지정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종류를 지정하거나 인코딩이라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첨부 파일을 알려주는 용도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자, CSV 파일에서 수신자 목록을 읽어와서 한 줄씩 처리하는 코드. f.read는 전체를 한꺼번에 읽어오는 거죠. 이제 전체를 문자열 하나로 읽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반복 돌리면 f.read의 결과가 전체를 문자열 하나로 가져오는 거라 그랬죠. 그럼 문자열 하나에 대해서 반복을 도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라인은 f.read가 읽어드리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한 글자 단위로 반복을 해요. 전에 우리 포문 예제할 때 했었어요. 문자열을 포문에 걸면 한 글자 단위로 반복한다라는 거 그 예제에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읽어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한 글자 단위로 반복을 해요. 리드 라인이라는 메서드 없다 그랬고요. 리드 라인스 이걸로 읽어드리면 행 단위로 읽어드리죠. 행 단위를 리스트로 바꿔요. 그걸 반복하면은 이 라인은 읽어드린 파일의 한 줄 한 줄이 된다. 자, 문자열의 스트림 메서드. 양쪽 끝 공백을 제거해요. 지정된 문자 제거는 파라미터 들어갈 때 얘기인데 파라미터 있는 경우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양쪽 공백 제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개의 메일을 순차적으로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이거를 해결하려면 비동기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더 빠른 SMTP 중에 제일 빠른 게 구글 건데 구글 거 써도 그 모양이야. 첨부 파일 압축하기? 이것도 답은 아니고요. 자, 오래 걸리는 걸 해결하지 않는데 거기다가 렉을 더 걸고 앉아있으면 더 느려지겠죠? 네, 비동기 처리입니다. 비동기 처리라는 거는 동시 처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비동기 처리를 다른 말로 동시성 처리라고 얘기해요. 자, 스레드풀 익스큐터를 사용할 때 새로운 작업을 스레드풀에 제출하는 거. 말이 어려운데 새로운 작업을 실행시키는 거라고 여기시면 되고요. 우리가 수업에서 봤었던 거는 서브밋이라는 메서드였어요.
나머지는 아예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처 객체에 호출하는 메서드, 리절트라는 메서드였어요. 다른 메서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비동기 처리 등 특정 작업에 예외가 발생할 때 이걸 처리하는 방법. 자, 리절트를 호출하는 부분을 트라이 익셉트 블록으로 감싸는 거였죠. 비동기 작업에서 예외 처리가 아니요, 우리 했어요. 전체를 트라이 익셉트로 감싸는 게 아니라 결과값 받는 부분만 트라이 익셉트로 감싸는 거였어요. 자, 맥스 워커스의 의미.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최대 스레드의 수. 비동기 처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가동을 할 때, 이때 이 하나하나를 스레드라고 불러요. (16번은) 문제 좀 어거지다. 이건 굳이 실습 예제랑 똑같은 방법으로 쓸 필요는 없고. 자, 파일을 할 때 with open as f 구문을 쓰는 주된 이유. 클로즈 처리를 자동으로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요 with 문의 블록을 벗어날 때 파일을 자동으로 닫아주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했어요. 자, 통신을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메일.로그인 전에 start TLS라는 건데, TLS 자체가 이제 보안 통신을 가동시키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네트워크 보안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라서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os.pass.basename은 주어진 경로에서 파일 이름만 추출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C 드라이브 밑에 A라는 폴더 밑에 B라는 폴더 밑에 C.txt라는 경로를 주면은 리턴하는 값은 C.txt를 리턴해요. 자, 동기식 처리, 순차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이 완료되어야 다음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동시에 실행되는 게 비동기입니다. 비동기 처리의 특징이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다 보니까 순서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여러 개의 작업이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 타임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전체 작업 시간은 요만큼인 거죠. 그래서 전체 작업 시간은 가장 오래 걸리는 단일 작업 시간과 거의 같다. 요거 세 개는 비동기 처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이제 좀 너무 나갔다 싶은 것들도 다소 있네요. 자, 여기도 모든 응답 삭제하고 8단원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조금 조절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은 시간은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 문제 풀었던 것들 각자들 좀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내일부터 데이터베이스 연동 들어가겠습니다.